안녕하세요. 저는 동원자산관리 강남센터장을 맡고 있는 조은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다시 시작하는 부자의 꿈이라는 내용으로 여러분한테 설명을 좀 드릴까 합니다. 혹시 예전에 부자에 대한 꿈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셨을까요? 아마도 젊은 시절 때 처음 일을 시작하게 됐을 때 난 돈을 벌어서 꼭 부자가 돼야지, 아마 그런 꿈들을 다들 꿈꾸고 아마 시작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지금의 시점은 어떠신지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어떠세요? 그럼 부자의 꿈을 꾸시면서 지금 열심히 생활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모든 걸 다 잊고 그냥 일만 열심히 하고 계신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 부자의 꿈을 꿀 수 있게끔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사진이 두 장이 있습니다. 두 장의 사진을 보시고 공통점이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세요. 찾으신 분 계신가요? 이쪽에 있는 사진은 딱 봐도 아시겠죠? 어느 정도 책을 좀 보신 분들이나 경제서적을 좀 보신 분들이나 뉴스를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이쪽에 계신 분은 월마트 전 회장님이시죠? 지금 고위 되셨고, 옆에 계신 분은 홍콩의 최대 갑부 리카싱이라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워렌 버핏, 다들 아시죠?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는 분이시고, 그 옆에 사람은 빌 게이츠. 다 부자들이죠. 전 세계를 쥐었다 폈다 할 수 있을 정도로 가장 큰 재력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불이익. 자, 이쪽 사진은 어떤 사진일까요? 초라해 보신다는 얘기하시면 안 돼요. 아버지와 아들, 부자. 네, 맞습니다. 공통점은 부자입니다. 부자. 하지만 두 개의 단어 뜻은 분명한 차이가 있죠. 다시 시작하는 부자의 꿈을 아버지의 아들로 사는 게 아니고요. 좀 더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게끔 제가 꿈을 한번 키워보도록, 이제부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자란 경제적인 자유를 이룬 사람을 말합니다. 경제적인 자유? 그러면 경제적인 자유는 뭘까요? 경제적인 자유는 자기 소득으로 필요한 자금이 해결되는 걸 말합니다. 필요한 자금이 해결된다. 참 좋은 일이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필요한 시기에 그때마다 필요한 자금이 있는 것. 그래야지만 경제적인 자유를 얻지 않을까요? 이런 일들을, 이렇게 경제적인 자유를 얻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아마도 열심히 돈을 모으고 계실 거예요. 어디다 돈을 모으고 계신가요? 네, 부자가 되려면 무조건 돈 열심히 모아요. 열심히 모으는데 참 세상은 치사해요. 열심히 모으고 싶은데 돈이 자꾸 새가요. 물가상승률입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돈을 모으면 뭐합니까? 당장 하루에 돈을 모으는 게 아니라 어떨 땐 1년, 2년, 5년, 10년 동안 돈을 열심히 모으면 뭐예요? 물가라는 아주 나쁜 놈이 계속적으로 이거를 뺏어가고 있는데, 또한 마찬가지로 훔쳐가는 놈들도 있어요. 세금입니다. 이자소득세라고 들어보셨죠? 어쩔 수 없이 이런 부분들은 감내해야 될 부분인 것 같기는 해요. 근데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돈을 안 모을 수는 없잖아요. 돈을 모으기 위해서 대부분 사람들은 1월 1일 날 그 첫 해가 되는 그 순간에 많은 사람들이 은행 창구에 달려간다고 하더라고요. 새로운 마음 먹고 창구에서 번호 대기표를 뽑고, 그러고 나서 은행에 열심히 돈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근데 요즘 금리가 많이 올랐죠. 5%짜리 금리에 대한 부분으로 적금만 나오기도 해요. 진짜 잘 찾아보시면 저축은행 같은 경우는 4.5%, 거의 5%대들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우리가 모르는 은행의 비밀을 한번 제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 5%짜리 적금을 매년 10만원씩 1년간 넣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월 10만원씩 1년 동안 돈을 모으면 한 120만원 정도 돈을 모으게 되죠. 5%라 그러면 120만원에 5%만 6만원 정도 될 거예요. 그죠? 6만원 이자가 생기는 줄 아세요?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은행의 비밀을 한번 제가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첫 번째 들어갔던 월 10만원은 5% 이자를 줍니다. 왜? 1년간 돈을 은행에 맡기니까. 두 번째 들어간, 다음 달에 들어간 돈은 11개월을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5%에 대한 이자가 n분의 1로 나눠집니다. 마지막에 들어간 돈은 한 달밖에 안 맡기시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5%짜리 적금에 대한 부분은 1년 후에 수령하는 금액 자체는 2.71%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거를 0.1%를 더 찾기 위해서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아침 일찍 가서 번호표 기다리고 하실 필요가 없지 않을까요? 대부분 고객님들 만나서 상담하다 보면 이 적금과 예금에 대한 차이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예금이 뭘까요? 적금이 뭘까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정기 적금과 정기 예금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를 못하신 분들이 계셔서 제가 용어 설명을 잠깐 해드리면, 정기, 정해진 기간이겠죠. 그죠? 1년이면 1년, 3년이면 3년. 정기, 적금, 쌓을 적, 한자 아실 거예요. 쌓을 적, 쌓아서 매달 돈을 쌓아서 모은다는 뜻이에요. 정기, 예금, 예치한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한꺼번에 돈을 맡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정기 예금은 정해진 기간 동안에 이 돈을 1년 동안 맡긴다, 3년 동안 맡긴다라는 게 정기 예금이고, 정기 적금은 매월 나는 큰 돈은 예치할 돈은 없으니 매달 조금씩 돈을 모아 쌓아 올리겠다 라는 뜻으로 정기 적금이 됩니다. 그래서 정기 적금 5%라고 했을 때는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2.71% 정도밖에 안 되는 거고요. 정기 예금으로 120만원을 한꺼번에 맡겼다 그러면 6% 이자를 가져가시겠죠. 물론 이자에 대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자 소득세, 아까 누군가 훔쳐간다 그랬죠? 15.4%를 뗀 나머지 금액을 수령하시게 되는 거예요. 근데 특히나 정기 예금이 아니라 정기 적금 쪽으로 만약에 돈을 모으시려고 할 경우에는 굳이 0.1%에 목매고 하실 필요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보통 은행의 주된 기능에 대한 부분을 한번 나열해봤어요. 물론 2007년도 자통법이 통폐합되면서 은행에서도 보험도 판매를 하고 펀드를 판매를 합니다. 하지만 은행에 대한 주된 업무는 예대채 마진이잖아요. 고객님들의 돈을 예치를 시켜서 그 돈을 가지고 대출을 해줘서 그 차이에 대한 부분으로 해서 은행이 먹고 살게끔 되는 이익 구조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은행은 현금을 임시 보관하거나 입출금, 금고 역할을 하고 있고요. 편의성이죠. 어떻게 보면 자동이체라든지 자금이체라든지 공과금 납부, 그 다음에 기타
청약저축이나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요. 대출이 어떻게 보면 은행에서는 가장 좋아하는 일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은행도 아닌 것 같고 뭐도 아닌 것 같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저는 지금서부터 5가지 원칙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볼까 합니다. 뭐든지 시작을 하실 때는 5가지 원칙이 꼭 필요합니다. 첫 번째,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어떤 것들을 하고 싶을 때 이 목표를 정확히 세워놓고 뭔가를 시작하셔야지만 나중에 성취감도 얻을 수 있고요.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생에 어떤 큰 목표가 있다고 했을 때 그 목표에 대한 부분을 세워놓고 돈을 모으셔야지만 함부로 그 자금에 대한 이탈을 방지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목표에 대한 부분이 꼭 중요하다. 두 번째, 자산을 분산해야 된다. 이건 뭐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죠. 많은 얘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세 번째, 전문가의 재정 코칭이 필요하다. 지금 하고 계시는 일이 너무 많으시잖아요. 혼자서 모든 걸 다 하기 힘들고. 네 번째, 체질 개선을 해야 됩니다. 바꾸셔야죠. 다섯 번째, 시간에 투자하셔야 됩니다. 이 5가지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세부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표. 우리가 인생의 전반적인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처음 태어나서 이제 결혼을 할 거예요. 사회생활 하면서 수입에 걸기 시작하게 되면, 결혼을 하게 되면 아이가 태어날 거고요. 아이가 태어나면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육비에 대한 부분도 들어가겠죠? 그 대학교까지 갑니다. 그리고 애가 취직도 할 거고 또 결혼도 할 거예요. 부모가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 28살서부터 저도 직장생활을 시작을 했지만 자녀가 태어났죠. 태어난 다음에 유치원 들어갈 때 돈 들어가죠. 초등학교 교육비 들어가죠. 계속 교육비는 계속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중에 우리 자녀가 결혼할 때 결혼자금도 보태드려야 되는 게 또 부모 입장 아닐까요? 이건 자녀의 한 세대만 보고 얘기하는 거고, 또 중간에 이벤트를 또 볼게요. 집을 넓혀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월세인지 전세인지 어쨌든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자녀가 태어났으니까 처음에 신혼부부로 살았을 때보다는 좀 더 넓은 집을 가야 될 거고 방도 넓혀야 될 거고, 그리고 어느 순간에는 정년한 날이 되겠죠. 평생 일할 수는 없으니까. 그죠? 목표를 세우는 게 무슨 얘기냐면 요때마다 예를 들어서 자녀가 대학교를 간다. 내가 대학 자금을 준비를 해줘야겠다. 자녀가 결혼을 한다. 그러면 결혼 자금을 준비하기 위해서 내가 미리 돈을 좀 모아놔야겠다. 주택 자금. 내가 향후에 몇 년 후에 집을 확장, 넓힐 거기 때문에, 아니면 집을 살 거기 때문에 이 자금들을 모아야겠다. 은퇴. 나중에 내가 정년을 하고 났을 때 내 은퇴에 대한 부분으로 어떻게 노후 자금을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목표에 대한 부분을 하나씩 다 준비를 해놓으셔야 된다는 거죠. 그 목표에 맞게끔 금융상품을 설정을 해서 그 금융상품을 유지를 하셔야지만 나중에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내 꿈이잖아요. 내가 하고자 하고 내가 자녀를 위해서 대학 자금을 만들기 위해서 돈을 모으신 거잖아요. 내가 무슨 일이 생겼어. 친구들이 여행을 간대. 그러면 대학 자금을 깨고 여행을 갈 수는 없지 않을까요? 이렇게 어떤 목표에 대한 부분을 정확히 세워놓으시면 내가 어떤 또 다른 굉장히 많은 외생 변수들이 많이 생길 수가 있어요. 갑자기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을 차단할 수 있는 게 목표를 설정하는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분산을 해야 된다. 더 이상 뭐 얘기할 필요가 없겠죠. 계란을 한 바구니 안에 담지 마라. 유명한 명언이잖아요. 기간별로 구분도 하셔야 되고요. 목적별로 구분도 하셔야 되고요. 용도별. 재테크의 가장 기본이 뭐죠? 3고. 고스톱 좋아하시나요? 3고. 모으고, 지키고, 불리고. 3고에 대한 부분도 무조건 가져가실 부분도 있는 거고요. 기간별로. 정말 단기적으로 준비할 건지, 중기적으로 10년 정도로 준비할 건지, 아니면 10년 이상에 대한 부분을 준비할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로 분산 투자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나라의 금융기관은 3가지가 있죠. 여러분이 돈을 맡긴다 라고 했을 때 돈을 맡길 수 있는 부분 자체는 아마도 은행, 증권, 보험사, 이렇게 3군데에 대한 금융기관에 돈을 맡길 수가 있을 거예요. 각 사별로 그 금융기관들의 장단점들이 다 있어요. 은행, 장점이 뭐가 있을까요? 돈을 예치할 수가 있고요. 원금이 보장이 될 수도 있죠. 편리성, 아까 보여드렸던 편리성, 우리가 모르는 은행의 비밀에서 편리성도 있었고, 대출도 받을 수 있고, 단점은 수익률을 기대하기는 이자가 좀 낮다라는 평들이 많이 나오실 거예요. 근데 은행은 대부분 상가 같은 데 가보시면 은행이 있잖아요. 몇 층에 있죠? 1층에 있어요. 누구나 다 쉽게 은행을 찾아갈 수 있게끔. 두 번째, 증권사를 한번 가볼게요. 증권사. 장점을 한번 볼게요. 장점.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겠죠. 하지만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죠. 단점. 원금 손실이 가능하겠죠. 심지어 원금 손실 이상이 손실될 수 있는 부분들이 가능한 부분이 증권사예요. 네, 증권사들은 혹시 1층에서 보신 적 있나요? 없어요. 지금 3층 올라가야지만 있어요. 접근성이 그렇게 유용하지는 않아요. 세 번째, 보험사. 장점. 뭐가 있을까요? 네, 세금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비과세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들 찾으세요. 어떻게 보면 비과세 혜택 자체는 이자하고 배당에 대한 부분을 비과세를 주는 거기 때문에 보험사 사람들이 비과세 아무리 강조를 하는데 막상 고객들은 이 비과세라니까 세금을 아예 안 내는 것처럼 생각을 하세요. 근데 세금 안 내는 게 아니라 그 중에 하나, 이자하고 배당 소득세에 대해서 배당하는 거기 때문에. 그럼 이자 소득세가 얼마죠? 1년에 지금 2천만 원이에요. 2천만 원을 초과했을 때 종합과세가 되는 부분인 거고요. 이 정도 금융소득세가 내가 받으려고 하시려고 그러면 금융자산 자체가 굉장히 좀 받쳐주시는 분들이 해당이 되지 않을까요? 위험에 대한, 아까 3고라고 그랬잖아요. 돈을 지킨다? 흔히 말하는 질병이나 큰 병에 걸렸을 때 내 돈을 그냥 흔히 말해서 병원비를 나가는 게 아니라 내 목표를 다 세워놨는데 목표를 세우는 금액에 대해서 갑자기 내가 아프면 힘들어지잖아요. 모아놨던 돈 자체가 갑자기 다 사라질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돈들을 지킬 수 있는 수단이 아마 장점이 되지 않을까.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사업비가 셉니다. 처음에 들어갈 때 돈이 너무 많이 빠져나가요. 저는 때는 금액은 너무 적고, 그죠? 그래서 저도 보험 쪽은 저축 쪽에 대한 부분보다는, 우리나라 보험 같은 경우는 저축 쪽 플랜보다는 그냥 내 질병과 혹시라도 위험을 대비하는 순수한 보험의 목적으로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이렇게 분산의 투자에 대한 부분 설명을 드렸어요. 한 가지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여러분이
은행에 가시면 펀드를 권유하시는 창구 직원들이 있으실 거예요. 제 지인들 같은 경우도, 고객들 같은 경우도 입출금 통장 정리하러 갔더니 요즘 펀드 같은 거 안 하세요? 펀드 하나 추천해드릴까요? 라고 해서 펀드를 가입을 해요. 추천의 상품이 예를 들어 삼성그룹 관련된 주, 그래서 삼성전자 관련된 주로 해서 마찬가지로 펀드를 들었어요. 그리고 이 선생님께서 한 6개월 정도 후에 은행에 갔더니 수익이 난 거예요. 고맙잖아요. 직원이 안내해줘서 6, 7% 수익이 났죠. 6개월 만에. 너무 즐거운 마음에 선생님이 이제 또 창구 직원한테 물어보는 거죠. 더 좋은 상품이 있으면 소개 좀 해달라. 또 추천해줘요. 현대그룹주 관련된 주. 이렇게 또 가입을 했어요. 자, 이거는 분산 투자일까요? 아닐까요? 네, 아닙니다. 왜냐면 분산 투자는 서로가 상관이 없어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얘가 올라갈 때 혹시라도 얘가 떨어질 때 상관없이 상관계수가 없어야 되는 부분이 분산 투자 개념인 거죠. 가장 대표적인 부분 자체가 지수하고 환율, 코스피 시장이 지금 계속 많이 하락하고 있잖아요. 올라가는 게 뭐가 있어요? 환율이 올라. 이런 부분 자체가 분산 투자 개념으로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투자를 하실 때도 이런 식의 분산 투자 개념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안내를 해드립니다. 세 번째, 이제 이런 것들을 혼자서 다 하실 수 있을까요? 지금 하고 계신 일 있으시잖아요. 하고 계신 일이 있으신데 이 모든 것들을 다 내가 다 일일이 체크해 가면서 내가 관리를 다 해 가면서 참 힘든 일이죠. 내가 한 일도 없자 죽겠는데 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마라톤 연습 같은 거 하다거나 아니면 마라톤 경기를 가다 보면 정말 잘하는 사람들 앞에 거의 같은 무리를 띄워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페이스메이커라고 얘기합니다. 동반자 같은 역할을 해주는 거죠. 이 페이스메이커가 끝까지는 안 갑니다. 같이 어느 순간까지 이 마라토너가 페이스 조절을 할 수 있게끔 그 수준까지만 같이 띄워주고 그 다음서부터는 외로운 홀로 그 나머지 42.195km를 뛰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해주는 게 페이스메이커입니다. 관리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 갑자기 여러분한테 와가지고 평생 관리를 해드릴게요. 믿지 마세요. 평생 어디 있습니까? 영원한 친구도 없는데, 그죠? 심지어 결혼해놓고 이혼도 많이 하잖아요. 평생 동반자라고. 아무튼 농담입니다. 페이스메이커라고 해서 내가 어느 시점까지는 잘 관리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죠. 전문가 같은 사람들이. 옆에 사진을 보시면 힘겹게 얼음 등반을 열심히 하고 있죠. 히말라야산을 열심히 등반하고 있는 사람이 보일 거예요. 이 사람이 히말라야산 올라가는 등반객 같은가요? 아닙니다.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누굴까요? 산에 대한 부분을 현지인이 잘 알 수 있잖아요. 네팔인인 거죠. 셀파라고 해서 어느 시점까지 길을 안내해주는 사람을 셀파라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끝까지 정상까지 올라가나요? 안 올라갑니다. 어느 순간까지만 베이스 캠프라고 그러죠. 거기까지만 올라가고 그 다음부터는 철수를 해요. 갈 수 있게끔만 해주고 그 다음부터는 외로운 길을 가셔야 되는 거죠. 이렇게 관리에 대한 중요성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번째, 체질 개선.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체질 개선. 한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혹시 다이어트 하고 싶으시죠? 다이어트를 하고 싶으면 보통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게 어떤 일을 할까요? 운동도 많이 하고 또 등산도 많이. 등산을 열심히 살 빼기 위해서 열심히 땀 흘리면서 막 정상까지 올라갔어요. 그래서 야호 하고 소리도 지르고 내려가죠. 내려오는데 거기에 탁 막걸리하고 파전이 한 판 딱 걸려있네. 이거 먹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먹어요. 그죠? 당연히 먹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올라갈 때 한 100kcal 정도 소모가 된다고 쳐볼게요. 근데 거기서 200kcal만큼을 다 섭취를 했다 그러면 이 운동이 등산이 의미가 있나요? 없나요? 수치상으로 보게 되면 분명히 의미는 없어요. 하지만 체질이 달라집니다. 초 대사량이 달라져서 조금만 어떤 거 했을 때 대사량 활동들이 더 풍부해지기 때문에 체질이 좋아진다는 얘기예요. 다이어트 효과가 크진 않을 수 있어도 내 몸이 건강해지는 모습을 가져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뭔가를 부자를 다시 한번 꿈꾸고 계시잖아요. 이 꿈꾸고 계시는 부분을 뭔가를 좀 시작을 하실 거예요. 하지만 그 체질 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노력이 필요하실 수 있습니다. 그거를 혼자 하라고 해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아까 세 번째 뭐라 그랬죠?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하다. 전문가 조언, 저 같은 사람이 도와드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상담을 처음 초회를 만났을 때 초회 면담을 하다 보면 이분이 진짜 체질 개선을 하기 위해서 앞으로 막막한 이 체질 개선을 가야 될 분이신 건지, 흔히 말하는 긴 터널의 입구에 계실 분이신지, 아니면 이분은 정말 열심히 살아오셨구나, 좀 있으면 뭔가 보이실 분이시구나 라는 부분을 저희가 안내를 해줄 수가 있겠죠. 시작을 안 하신 분들은 어쨌든 저와 같이 가시면 좀 더 빨리 갈 수 있을 거고요. 시작을 하고 계신 분들이라 그러면 이제 체질 개선 하셨으니까 앞으로 뭔가를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들을 제가 안내를 도와드릴 수가 있겠죠. 저는 그 세바시라든지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을 봤을 때 자수성가한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럼 그런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저는 20대 때 진짜 아무것도 없는 무일푼이었거든요. 근데 진짜 50대 정도 됐어요. 저는 30억 정도의 자산가가 됐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20대 때 무일푼이면 빵이겠네요. 그럼 30대 때 10억을 모으고, 40대 때 20억을 모으고, 50대 때 30억을 모았을까요? 1차 방정식이 아니에요. 부자들은 지수함수입니다. 요 표를 보세요. 이게 터널이라고도 생각이 돼요. 터널. 이 터널에서 첫 번째 분은 여기 처음 들어가시는 분이겠죠. 두 번째 터널은 거의 끝물이겠죠. 나오면 올라가줘야 돼요. 근데 방법을 모르면 올라갈 수가 없겠죠. 이분도 처음 들어올 때 깝깝합니다. 힘들 수 있어요. 근데 혼자 외롭게 이 길을 보내는 게 아니고요, 제가 페이스메이커나 셀파 역할을 해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단축할 수 있게끔 도와드리고, 그리고 그 다음서부터 이분이 갔던 것처럼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드리는 부자함수로 해드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체질 개선에 대한 부분은 물론 힘들고 어렵긴 하겠지만 내가 다시 한번 꿈을 꾸겠다는데 노력은 해야 되지 않을까요? 다음, 시간. 네, 시간에 투자하셔야 돼요. 혹시 72법칙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72법칙은 원금의 2배가 되는 법칙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복리의 마술이라는 표현인 건데요. 구구단이 좋으시면 제가 물어볼게요. 자녀분들한테 구구단 물어보시잖아요. 어렸을 때 저희 초등학교 때 1단부터 9단까지 외우라고 구구단 갈짝갈짝 외웠을 거예요. 72를 만들기 위한 숫자를 구구단으로 계산해 볼게요. 1 곱하기 72가 돼야지만 72가 되죠. 2 곱하기 36이 돼야지만 72가 되고요. 3 곱하기 24, 4 곱하기 18, 그 다음 7 곱하기 10년 정도 되면 2배가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8 곱하기 9. 자, 무슨 얘기냐면 두 개의 수가 하나는 수익률이고요. 하나는 기간을 나타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7% 정도 수익이 난다 그러면 10년 정도 지나면 원금이 2배가 된다는 얘기죠. 이해되셨죠? 만약에 여러분이 돈을 열심히 모았어요. 현재 금리가 예를 들어서 예금 금리나 뭐든 2%짜리다라고 생각해 볼게요. 정기 예금이. 정기 적금 아닙니다. 정기 예금으로 2%짜리를 들었다고 가정해볼게요. 2%짜리를 들었다고 하게 되면 내가 2%짜리를 1,000만 원을 넣었어요. 그럼 2%짜리가 몇 년이 지나야지만 2,000만 원이 될까요? 36년이 지나야지만 2배가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40대 때 돈을 1억이라는 돈을 맡겨놨는데 76세 2억이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아까 돈을 훔쳐간다는 표현 했었잖아요. 돈을 모으고 싶은데 물가상승률 3%, 4%. 열심히 돈을 모았지만 물가가 내 돈을 훔쳐간다 그랬죠. 물가상승률을 상쇄하지 않는 수익률은 과연 의미가 있을까요? 이런 시간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제가 설명드리는 부분 자체는 이제는 원금에 대한, 이자에 대한, 은행에 대한 적금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투자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것도 나중에 또 다음 시간 때 설명을 드리겠지만 투자는 우리들한테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그리고 지금 다시 시작하는 부자의 꿈에서 여러분들한테 마지막으로 설명드리고 싶은 얘기는 지금 살아온 환경, 주어진 배경 다 틀립니다. 그죠? 어떤 사람은 금수저로 태어난 사람들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흙수저로 태어난 사람들도 있겠죠. 또 어떤 사람은 내가 돈을 좀 모은 사람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아직까지 돈을 못 모은 사람들도 있어요. 누구나 다 똑같이 주어진 공평한 게 딱 하나 있습니다. 24시간, 시간입니다. 시간이란 부분 자체는 내가 늦추면 늦출수록 더 안 좋아지는 거겠죠. 72법칙. 어느 정도 수익이 나는 상품을 내가 가입을 하고 살 때 시간이 늦춰지면 그만큼 손실이 커가는 부분들이 생겨요. 시간에 대한 복리도 중요하지만 지금 뭔가를 빨리 시작하지 않으시면 또 1년이 지나고 또 2년이 지나고 아마도 분명히 내가 부자에 대한 꿈을 꿨을 때 젊었을 때 빨리 뭔가를 제대로 시작하셨다 그러면 지금 굉장한 부를 이루실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에 1년, 2년 미루다 보니까 현재까지 오신 거잖아요. 또 이제 와서 다시 또 1년, 2년 미루시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시간에 대한 부분 지금 당장 시작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면 계단을 계속 올라가셔야 돼요. 시간이 있으면 천천히 내가 시간이 앞으로 은퇴라든지 어떤 목표에 대한 걸 달성하기 위해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 차근차근 올라가면 되겠지만 계속 시간을 미룰 수 있다고 했을 때 미래를 위한 준비를 미루면 미룰수록 올라가는 게 굉장히 가파라지고 더 힘들어집니다. 그렇게 얼마나 힘들어요. 원만한 기후를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시간에 대한 부분을 자꾸 놓치실 경우에는 정말 험해질 수밖에 없다는 부분들 꼭 생각해 주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제가 설명드릴 내용들은 이 내용입니다. 현명한 삶. 자, 그러면 현명한 삶이란 어떤 삶인가?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에서 교수님이 학생들한테 물어봤대요. 내 인생을 좀 현명하게 살고 싶다 그러면 어떤 삶이 과연 현명한 삶일까? 여러 가지 질문들이 나왔겠죠. 지금 설명드린 내용들은 여러분들한테 앞으로 살면서 꼭 필요한 내용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와이즈라는 표현을 썼어요. 현명한이 영어로 쓰면 와이즈잖아요. 와이즈한 삶은 어떤 삶일까? 여러 가지 질문이 나왔지만 교수님이 이렇게 깔끔하게 답변을 드렸다고 합니다. 약자를 따서 웨이즈 일을 해서 임금이 들어오게 되면 인슈어런스 I죠. 리스크에 대해서 준비를 먼저 하고 세이빙 저축을 하고 엔조이 즐겨라.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계신가요? 혹시 수입이 들어오면 먼저 즐기지 않으신가요? 즐기다 보면 빚만 늘어나죠. 저축도 못해요. 그러다 아프기까지 하면 인생 종말 옵니다. 지금 태어난 삶 다시 시작하고 싶은 꿈, 다시 시작하고 싶은 부자의 꿈을 꾸기 위해서는 수입이 들어오면 리스크에 대해서 먼저 준비하시고요. 그 다음에 저축 하시고 그 다음에 즐기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현명한 다시 꾸는 부자의 꿈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